안녕하십니까. 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또 두 분 예비 회계사님이 또 두 분 더 오셨네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5강은 자산부채 최초 인식, 지난 4강 했던 거를 조금 이제 연장해서 좀 진행하고요. 그리고 영업권과 관련된 예언법인세 자산부채 인식을 다루겠습니다. 먼저 자산부채 최초인식 예외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준서에 1012호 자산부채 인식 예외 규정이 문단도 그렇게 많지 않고 상세한 설명이 좀 없어요. 상세한 설명이 없어서 실제 적용할 때는 이 거래에 대해서 자산부채 최초인식 예외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하지 않고 예언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해야 되는지가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사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본 납입을 할 때 회계상 금액과 세무상 금액이 차이가 있을 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사례를 보면은 자산이 회계상으로 3천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게 아마 현금 외의 자산이겠죠. 현금이라 그러면은 회계하고 세무가 달라질 이유는 뭐 없을 테니까요, 그죠? 뭐 유형자산, 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유가증권이라든지 뭐 등등 어떤 그런 것들 이따 보겠습니다. 3천 들어왔는데 액면 금액은 이제 자본금으로 1,000 했고 차액은 이제 2,000으로 이렇게 회계치를 했습니다. 근데 세무상으로는 이 유상증자 거래에 대해서 금액을 2,000으로 다르게 보는 경우죠. 그러면은 세무상으로는 뭐 자본금은 액면이니까 이거 똑같이 볼 것이고 1,000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세무상으로 인정하는 요 1,000, 요 이제 회계에서 2,000을 회계치를 하지 않습니까? 세무상으로 인정하는 이 1,000만큼은 정말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입금 불산입 주식 발행 초과금이고 이거 나머지 1,000 단 거는 이거는 그냥 회계상 단 거다. 이거는 세무에서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인정 안 합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잉여금이다. 해서 입금 산입 기타 하겠죠. 입금 산입 시키고 그 다음에 자산이 세무 기준액보다 높으니까 금액을 감소시켜서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하겠죠. 그러면 이제 양편 조정이 돼서 뭡니까? 과세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거래에 대해서 자산부채 최초 인식 예외 규정을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일단은 예외 규정 빼고 이제 저희가 자산부채법 배운 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산이 장부 금액대로 회수될 때의 세효과. 자산이 장부 금액이 3천이지 않습니까? 3천으로 회수되면은 3천으로 회수될 때 세무상 회계 처리는 자산 2천이 나가니까 여기 뭐 자산 처분 이익 등으로 1,000 잡히겠죠. 그죠? 그래서 분명히 과세소득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율을 30% 치면은 300만큼 미래 법인세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이연법인세 부채를 잡는 게 맞을 겁니다. 이연법인세 부채 300. 그리고 이제 이 거래는 자본 거래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한 거래이기 때문에 주발초에서 까주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냥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자산부채 최초 인식 예외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가 최초 인식하는 거래 맞죠? 사업결합 거래가 아닙니다. 회계이익도 없고 과세이익도 없느냐? 회계이익 제로, 과세소득 제로 맞네요, 그죠? 그러면은 자산부채 최초 인식 예외에 충분히 맞기 때문에 이제 이걸 안 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저희가 복합금융상품 발행자가 이제 발행할 때 부채 요소와 자본 요소를 구분해서 회계치를 하고 그것이 세무상으로는 전부 다 부채일 때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한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은 그러니까 자산부채 최초 인식 예외는 자산부채 최초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하면서
자산부채 취득원가를 조정하는 회계처리를 하게 되면은 자산의 공정가액이 신뢰성 있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한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지금 말한 그 뭡니까? 그 발행할 때 부채 자본되는 거는 이거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더라도 상대 계정이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산부채 최초 인식 예외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가 아니냐는 것이죠. 지금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고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복합금융상품 발행할 때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고 자본으로 상대 계정을 두는 그것을 확대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인식하는 게 맞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준서에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런 규정을 함부로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냐. 그냥 이제 그 경우에만 그 부채 자본으로 발행할 때만 적용하고, 그러니까 확장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그죠? 나머지 어쨌든 자산부채 최초 인식 예외 규정을 적용해서 맞으면은 자산부채 최초 인식을 하는 것이 이제 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도 있고, 이게 기준서의 입장이 좀 불분명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안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할 거는요. 이게 실무에서 이루어질 때는 하다 보면은 이연법인세 부채를 잡고 법인세 비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산이나 회계처리, 법인세 회계처리 이런 것들이 뭐 업무 분장 등이 되면서 기중에 자본 납입이 있었는데 기말에 이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하지 않습니까? 그냥 유보만 보는 거예요. 유보가 주발초하고 연결돼서 같이 발생했다는 걸 뒤에는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다 보니까 그냥 이제 이연법인세 부채 인식하고 상대 계정은 법인세 비용 이렇게 된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안 하거나 하더라도 자본으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예, 요거 지금 이제 기준서 규정이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조금 금액적 중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회계상 자본 세무상 부채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발행할 때 회계상으로는 자본을 발행한 거로 회계 처리를 하는데 세무상으로는 그게 자본이 아니고 부채인 경우, 뭐 대표적인 게 신종자본증권이 있습니다. 이럴 때 법인세,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느냐 마느냐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배운 걸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산부채법에서는 자산 부채의 장부 금액이 회수되거나 결제되는 걸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자산이 아니고 자본이에요, 자본. 자본은 그 자본의 그 정의상 상환 의무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없는 거고, 지금 이제 법인세 회계에서는 기본적인 그 취지 개념이 자산은 회수된다, 부채는 결제된다. 그래서 회수되고 결제될 때의 세효과를 따지는 건데, 이것은 결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결제 안 된다는 겁니다. 상환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상환 의무 없다고 이제 회계처리를 한 것이죠. 그죠? 근데 이것은 또 다르게 보게 되면은 자본으로 회계처리를 했다는 것은 부채는 0으로 봤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제될 금액은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결제될 금액이 없다 아니면은 자본이기 때문에 결제 안 된다. 뭐 둘 다 같은 개념이죠. 그죠? 근데 어쨌든 세무상으로는 부채가 뭡니까? 이걸 이제 세무상 부채로 봤기 때문에 만만큼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 0인 부채, 그러니까 부채 장부 금액 0과 세무 기준액 만 차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장부 금액대로 결제, 0으로 결제되는 겁니다. 현금 제로. 현금 제로. 근데 세무상 부채는 만이죠. 세무상 부채가 어쨌든 나가게 되면은 이쪽에는 입금이 만 발생하는 겁니다.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 과세소득은 채무 면제 이익으로 뭐 해도 되고 아니면 부채 상환 이익으로 해도 되고 어쨌든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서에 그죠?
장부 금액대로 회수 결제될 때 세효과가 생기면은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를 인식한다는 규정을 적용하면은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세율이 30%라고 한다면은 이연 법인세 부채 얼마입니까? 3천. 그리고 상대 계정은 신용자본증권 자본이 되겠죠. 이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계 처리를 하는 게 분명히 맞죠, 그죠? 맞는데 많은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 회계 처리를 누락하고 있습니다. 누락하고 있고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안 하는 게 맞다는 주장은 발행할 때 입금 산입 기타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이제 다시 그 상환된다 치더라도 그때 송금 산입 기타 입금 산입 유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없는데 왜 인식을 하느냐, 그죠? 해서 그러니까 이연법으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데 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느냐, 그런 이제 논리를 내세우는 것이죠. 근데 그게 맞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예전에 그 매도가는 금융자산이라고 했던 거 지금 이제 FBOCI 채무증권을 예로 들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FBOCI 채무증권 구 매도가는 금융자산의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했던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취득을 1,000으로 했다. 1,000으로 했습니다. 유가증권을. 그런데 이제 공정가치가 올라가서 지금 1,100이에요. 그죠? 1,100이면은 지금 이제 FBOCI 채무증권이 그 유가증권이 여기 1,000 달려 있고 1,100이죠. 1,100. 1,100 달려 있고 여기에 OCI 기타 포괄손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고 뭐 세율은 20%네요. 그죠?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요것을 세무기준액으로 1,000으로, 그러니까 세무기준액은 여전히 1,000이죠. 그죠? 장부금액은 1,100입니다. 세무기준액으로 1,000으로 회수를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세소득, 그러니까 회계이익도 제로, 과세소득 0이라는 거는 아시겠죠? 그죠? 근데 1,100으로 회수하게 되면은 회계이익도 100, 과세소득도 100이라는 거. 맞죠? 그죠? 이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때나 세무기준액으로 회수하거나 장부금으로 회수하거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는 둘 다 없죠. 그래서 일단 이연법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이거 인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죠? 이연법으로 했을 때는 이제 매도가는 이제 FBOCI 채무증권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할 이유가 없는데 대신에 회수할 때 세효과 과세소득이 없기 때문에 세효과도 없을 것이고 과세소득이 있기 때문에 세효과가 있죠. 그죠? 근데 현행 이연법인세 부채를 잡는 거는 요거를 보고 잡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현행 기준서에서는 위에 요거를 이연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산부채법, 장부금 이제 회수될 때의 세효과인데 회수는 세무기준액이 아니고 장부금액으로 회수될 때 요 라인을 따라 가지고 세효과가 있는지를 봐가지고 있으면은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는 거였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이연법으로는 당연히 아니고 회수될 때의 세효과인데 회수는 장부금액대로 되면 있다. 그래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똑같이 회계상 자본 세무상 부채에 대해서도 적용해 볼게요. 지금 이제 자본이 100인데 세무상으로는 부채인 경우 보겠습니다. 이거 발행할 때도 뭡니까? 일단은 회계이익 제로고 그죠? 과세소득 제로죠. 그죠? 그리고 결제될 때 세무기준액으로 결제된다는 거는 이거는 뭡니까? 지금 세무기준액이 100이기 때문에 현금 100, 신종자본증권 100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장부금으로 결제된다는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금 제로고
회계 처리가 없겠죠. 그죠? 장부금으로 회수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될 때 세무 기준으로 결제되게 되면은 과세소득은 제로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송금 산입 자본 그다음에 그 당초에 그 송금 불산입했던 거 추인시키면서 맞죠? 과세소득이 제로인데 이때에는 뭡니까? 이때에는 과세소득이 100 나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 제로 세무상 부채 입금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여기에서는 송금 산입 자본은 없이 그냥 뭡니까? 그 송금 산입했던 그 부채 유보 그것만 추인된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죠? 어쨌든 과세소득이 생기는 것이죠. 이럴 때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은 둘 다 차이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연법으로 칠 때는 당연히 이연법에서 부채를 인식 안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산이 아니고 부채이기 때문에 결제가 세무 기준으로 될 때는 없었지만 장부금으로 결제될 때는 세효과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위에서도 FBOCI 채무증권도 이연법은 아니고 회수는 회수인데 장부금액대로 회수될 때 세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했듯이 이 신종자본증권도 이연법으로는 없지만 결제될 때 결제도 장부금액으로 결제될 때 과세소득이 있느냐 세효과가 있느냐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자산부채 최초인식 예외 규정도 적용될 리가 없어요. 이거는 부채를 인식한 게 아니거든요. 맞죠? 그죠? 부채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인식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놓치는 것이 자산부채법의 그 기본 원리 장부금액으로 회수 결제될 때의 세효과 이걸 계속 까먹는 거예요. 이연법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나중에 혹시 그 상환 뭐 50년 있다 상환될 때 세금 안 내잖아. 근데 왜 법인세를 인식해야 되느냐? 이연법이. 근데 기준서의 입장은 그러니까 자본으로 회계 처리했던 것 자체가 결제가 안 된다. 상환 안 해준다. 그러니까 주주의 이익으로 잡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주주의 이익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뒤에 상환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거는 당초 회계 처리한 거에서 뭡니까? 추정의 변경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회계 처리한 그 회계 처리할 때의 의도와 판단대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본으로 회계 처리한 거는 0으로 결제된다. 결제가 안 된다. 그때의 세효과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서의 입장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이 화면은 좀 지우겠습니다. 그 복합금융상품 발행했을 때 부채 자본 부채 자본으로 이제 회계상으로 갈라지는데 세무상으로 부채인 경우 그죠? 그때 이연법에서 부채를 인식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도 부채 금액이 좀 많이 크겠죠. 근데 제가 부채 금액을 좀 줄였습니다. 이럴 때도 이연법에서 부채를 인식한다면은 이게 0이 됐을 때 인식 안 할 이유가 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규정을 조금 유추하더라도 인식하는 게 당연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인식 안 한다 그러면은 언제 인식을 할 것이냐. 그럼 이게 0.001 돼도 인식하는 건 맞죠. 어쨌든 부채 자본을 가른 거지 않습니까? 근데 0.001일 때는 이연법에서 부채를 인식하고 0일 때는 안 하고 그렇게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종자본증권에서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설명과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회계상 부채 세무상 자본입니다. 회계상 부채 세무상 자본. 우선주를 발행했는데 이게 이제 회계상으로는 따져보면 이게 부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상환우선주가 금융부채다. 이게 예전에는 자본이었는데 IFRS에서 부채라고 한다. 이럴 때 회계와 세무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때 이연법인세 부채의 자산을 인식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배운 대로 자산부채법. 자산부채가 장부금액대로 회수 결제될 때 세효과가 있느냐? 그죠? 그러면은 이게 만으로 회수됩니다. 회수되면은 회계상으로 부채의 상환으로 회계 처리하죠. 그죠? 그때 세효과가 없습니다. 맞죠? 그죠? 없기 때문에 인식을 안 하는 겁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회계상 부채고 세무상 자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세무상 자본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세무상 부채는 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항목은 세무 기준액이 좀 불분명한 항목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어제 배웠던 거 부채의 세무 기준액 한번 보겠습니다. 부채의 세무 기준액은 장부금액에서 부채가 결제될 때 송금 인정된 금액을 뺀 겁니다. 그죠? 장부금액에서 부채가 결제될 때 송금 인정 못 받죠. 그러면 0을 빼게 되면은 세무 기준액이 똑같이 나와요. 장부금액으로.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죠. 그죠? 아니 세무상 자본이라 해놓고 세무 기준액이 부채 100이다. 좀 이상하죠.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어쨌든 세무상 자본이라 했으니까 세무상 부채는 세무상 부채 세무 기준액을 0으로 본다 치더라도 이러면 일시적 차이가 있죠. 그죠? 이럴 때조차도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 안 하는 게 맞느냐? 이것은 자산부채 최초 인식 예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죠? 회계상으로 그러니까 자산부채를 최초 인식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 아니고 회계이익도 없고 과세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일식 차이가 없어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 안 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결제할 때 세효과가 없어서 인식 안 한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시적 차이가 있다고 보더라도 자산부채 최초 인식 예외에 따라 안 한다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무조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항목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그런 오류가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는 경우를 제가 좀 봤습니다. 근데 인식 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영업권입니다.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은 다음 1과 2를 비교해서 1이 더 클 경우에 그 총합금액을 측정해서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해서 첫 번째 이전 대가 공정가치, 두 번째는 비지배 지분의 금액, 세 번째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취득일이라는 것은 사업결합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별할 수 있는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제가 사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 기업이 B 기업을 이제 당초 2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기업 투자로 해서 지분법으로 회계처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원가가 2천. 근데 이제 지분법 평가해가지고 지금 장부금액은 3천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3천으로. 근데 이제 그 사업결합 그 취득일의 공정가치는 4천으로 올라왔다 볼게요. 올라왔고 여기서 추가로 50%를 더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제 70% 지분이 돼서 지배력을 획득하죠. 그래서 이제 취득자가 되는 건데요. 이제 이때 현금을 50% 지분에 대해서 현금을 10,000원을 줬다고 보겠습니다. 10,000원의 이전 대가 현금만. 여기 이제 이전 대가라 그러죠. 그죠? 이전 대가는 자산, 대표적으로 현금이 있겠죠.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부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자본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모두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공정가치 회계처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토지를 넘긴다. 토지를 넘기는데 토지가 장부 금액이
장부가 토지가 만이고 공정가치가 13,000이다. 그러면은 만을 없애면서 처분이익을 달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예. 어쨌든 그러면은 볼게요. 이제 현금 만이고 이제 뭡니까? 관계기업 투자가 3,000이 빠집니다. 그죠? 빠지면서 처분이익에 1,000 잡죠. 요 4,000 해당되는 거. 요게 바로 이제 다에 해당되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그죠? 그 다음에 가에 해당되는 게 현금이죠. 그죠? 그 다음 비지배 지분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지금 일단은 자산 부채가 그 식별할 수 있는 피취득 기업의 자산 부채가 얼마냐? 이게 자산이 2만이라 치고 부채가 2천이라 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공정가치입니다. 공정가치. 그러면은 순자산은 18,000이 되겠네요. 그죠? 18,000 맞습니까? 18,000 맞습니다. 18,000 맞는데 이제 비지배 지분은 이제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도 있고 순자산 비례로 측정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공정가치로 측정했다고 보겠습니다. 공정가치가 6천이었다 볼게요. 보통 순자산 비례로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 영업권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영업권은 14,000, 2만, 22,000, 2만, 2천이 되겠죠. 그죠? 2천. 이렇게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권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나중에 결정되는 금액입니다. 이 비지배 지분 이거 자본이죠. 그죠? 그러니까 통상 자본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여가액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업결합에서는 자본이 잔여가액이 아니고 영업권이나 염가 매수 차익이 잔여가액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된다. 그리고 밑에 보겠습니다. 영업권 이제 보면은 영업권은 잔여 금액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이연법인세 부채의 인식은 영업권의 장부 금액을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런 사업결합 회계처리를 할 때 영업권이 예를 들어서 이 영업권이 2천 달렸는데 세무기준액이 0이다 보겠습니다. 세무기준액이 0이면은 만약에 세율이 30%면은 이연법인세 부채 600을 달고 또 영업권을 증가시키느냐?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잔여가액 가장 나중에 결정된 금액인데 가장 나중에 결정된 금액 끝을 내야지. 그것을 또 뭐 이런 걸 하느냐. 이거 한다 그래서 자산부채 순자산의 차이도 없는데 이런 회계처리를 왜 하느냐. 그리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이 600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부채 또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이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 계산이 계속 순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불가능해서 안 한다. 그거는 조금 안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2,000 들었죠. 여기서 600 인식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80 이렇게 계속 인식하면은 이렇게 여러 번 회계처리 안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무한등비급수 합인가 해가지고 계산하면 나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불가능해서 안 하는 거는 그건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요.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 영업권의 최초 인식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연법인세 자산은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전 대가 뭐 자산 부채 인식하고
뭐 빚입의 지분 인식하고 해서 영업권을 인식했는데 영업권이 2천이었습니다. 근데 세무상으로는 3천이래요. 3천. 그러면은 차감할 일식 차이가 나오죠. 그죠? 이럴 때는 이연법인세 자산을 잡습니다. 이연법인 자산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세율이 300이다. 그러면 300 잡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업권을 까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자녀가액인 영업권을 더 증가시키지 않고 자녀가액인데 야 실제 그러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 아니냐. 이 자산까지 인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영업권을 인식하는 게 맞다는 취지에서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사업결합 때 취득일 회계 처리에서 영업권의 최초 인식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부채는 인식하지 않고 자산은 인식한다. 그죠? 그 다음에 문단 21A입니다. 문단 21A죠. 어제 자산부채 최초 인식과 관련된 이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인식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자산이 감가상각이나 상각이나 이런 것들로 감소되더라도 그것은 최초 인식 이연법인세 인식 안 한 그 일시적 차이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계속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영업권에도 똑같은 내용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최초 인식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 부채 이거는 향후 감소되는 경우에도 최초 인식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서 이연법인세 부채를 계속 인식하지 않습니다. 여기 예가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보겠습니다. 최초의 영업권이 100이었습니다. 최초 후속 뭐 한 기간 후가 될 수 있겠죠. 장부금액 세무 기준액입니다. 텍스 베이시스 이때 이게 0이었습니다. 근데 손상을 얼마를 달았어요. 손상 달아서 80으로 20만큼 손상 자산을 인식했습니다. 세무 기준은 여전히 0이죠. 이때 인식 안 하는 거 이때도 계속 인식 안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20의 차이, 20의 감소 혹은 자녀 20의 감소라 표현해도 되고 자녀 80이 됐어도 여전히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최초 그 인식하지 않은 거기서 딸려온 그러니까 아들이다 보시면 됩니다. 계속 안 한다. 그러니까 아들이라기보다는 거기서 파생된 그거의 연장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거의 연장이다. 그 내용이 문단 21A에 있습니다. 근데 문단 21B는 또 좀 다른 내용입니다.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부채가 있는데 최초 인식에서 발생한 게 아닌 거 이거는 인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최초 이제 후속 장부금액 세무기준액 100이었습니다. 손상을 인식 안 했어요. 여전히 100입니다. 근데 세무상으로는 5분의 1씩 상각을 한다든지 해서 80이 됐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이러면은 최초 때는 발생 안 했지만 나중에 20만큼 일시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최초 인식에서 발생한 차이가 아니거든요. 최초 인식에는 차이가 없었죠. 그죠? 그래서 최초 인식에서 발생하지 않은 차이기 때문에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합니다. 좀 복잡하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느냐? 이런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경우 많이 있는데 실제. 예를 든다면은 이제 합병이 이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합병이 세무상으로는 적격 합병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세무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적격 합병에 해당되려고 요건을 충족하는데
그 요건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이제 집은 뭐 1년입니까? 2년입니까? 하여튼 뭐 보유하고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적격 합병인데 비적격인 경우도 그래도 있거든요. 비적격일 때는 회계상으로도 이제 그 취득법으로 회계 처리하고 세무상으로도 비슷하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회계상 영업권은 그 다음 연도에도 손상이 안 됐어요. 근데 합병하게 되면은 합병에서 영업권은 이제 합병 매수 차손이지 않습니까? 합병 매수 차손 중에서 영업권 승격이 있는 부분. 어쨌든 그것들은 강제 상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00이 80으로 되죠. 그죠? 이럴 때 영업권 나오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이연법에서 부채를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죠? 제가 설명을 좀 앞당겨서 했네요. 이연법인세 영업권에서 이연법인세 자산입니다. 영업권에서 이연법인세 자산은 그냥 무조건 인식합니다. 대신에 이연법인세 자산이기 때문에 이연법인세 자산은 항상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을 따진다는 거. 이것은 영업권에서 관련된 이연법인세 자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요 표를 이제 보시면은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 가산할 차이, 차감할 차이 나눠놨죠. 그러면서 최초 인식 그다음 이거는 최초 인식에서 발생한 부분, 최초 인식에서 발생하지 않은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나중에 발생한 부분으로 생각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산할 일시적 차이, 최초 인식에서 발생한 거는 이연법에서 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죠? 그리고 그 이연법에서 부채를 인식하지 않은 그 뭡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권 금액이 감소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데 그것은 뒤에 있는 그 차이도 처음에 그 이연법에서 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던 그 일시적 차이의 연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안 했던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최초 인식에서 발생하지 않은 부분이라 그러면은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연법인세 부채 그러니까 영업권 100인데 100이 장부 금액인데 세무상 0인 경우를 들어서 안 한다고 했죠. 그죠? 그다음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세무 기준액은 그대로 0인데 장부 금액이 손상되어서 80으로 감소될 때 여전히 안 한다 그랬죠. 이거는 세 번째는 회계상 영업권도 100, 세무상 영업권도 100으로 출발했는데 회계는 예를 들어서 그대로 100이다. 근데 세무는 80으로 감소됐다. 이럴 때 20 생기는 것들은 이거는 최초 인식에서 발생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와 이제 대비해서 이연법인세 자산은 이거는 무조건 인식합니다. 다만 인식할 때 미래 과세 소득의 발생 가능성은 고려를 한다.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숫자를 이제 가지고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A 기업은 B 기업의 발행 주식 100%를 현금 1,300원에 취득하였다. B 기업의 취득 직전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으며 장부 금액은 모두 세무 기준과 같다. 그러니까 이거 세무 기준을 알려주는 자료로 보면 되겠네요. A 기업은 취득법으로 사업결합 회계처리를 했다. 세율은 30%다. 먼저 이제 예치금 왔죠. 그죠? 그리고 토지는 이거는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1,000 더 높아져 왔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은 그대로 왔습니다. 이게 이제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자산 부채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전 대가를 현금 1,300을 줬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기준서에서는 식별 가능한 자산 부채에서 발생한 뭡니까? 일시적 차이. 토지가 지금 장부 금액은 8,000이지만 세무 기준은 여전히 7,000이지 않습니까?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1,000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고 이까지 한 다음에 이제 잔여 가액을
자녀가 이게 차변에 오면 영업권, 대변에 오면은 그 뭡니까 영가 매수 차익으로 회계처리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업권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회계처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계처리는 지금 이제 이건 이제 한꺼번에 사업결합 회계처리하고 법인세 회계처리를 같이 한 셈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세전 회계처리, 그 다음에 세효과 회계처리 하면은 세후 회계처리가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거는 첫 번째는 이제 아마 세전 회계처리를 했으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현금이 1300. 그 다음에 예치금이 13,000. 예치금. 그 다음에 토지가 8,000. 차입금이 16,000.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법인세는 생각하지 말자고요. 세전으로 회계처리 하게 되면은 이게 26,300이죠. 26,300이면은 5,300이 됩니까? 5,300으로 영업권을 기록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세전으로 회계처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법인세 자산부채 추가로 인식할 게 있느냐를 또 따집니다. 아, 이거는 다 텍스 베이스하고 똑같은데 요게 다르구나. 그죠? 이 천이 있구나. 이연법인세 부채를 300 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대가에서 세효과가 있느냐? 없습니다. 현금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더 이상 할 게 없네.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자산부채를 인식하고 이전 대가 특별히 할 게 없고, 그러니까 자산부채 인식하고 이전 대가 인식하고 차익을 영업권. 그 논리를 또 적용시키는 거예요. 영업권. 이렇게 이제 세전 회계처리하고 세후 회계처리를 나누게 되면은 사업결합에서 법인세 회계처리를 정확하게 조금 이제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우 간단한 경우지만 실제 복잡한 경우일 때는 분리해서 회계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회계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리해서 회계처리 하되 이 회계처리하는 방식이 위에서 회계처리하는 방식과 똑같죠. 거래의 회계처리와 똑같은 일관된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면 영업권은 여기서 5,300, 여기서 300에서 합계가 5,600이 되었습니다. 5,600이 돼서 영업에서 부채를 인식 안 한다 그랬죠. 그죠? 이게 이제 영업권을 최초 인식하는 거래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예, 근데 만약에 5,600이 돼서 영업에서 부채를 인식한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영업권 5,600의 세무기준액이 0인 경우 영업권에서 발생하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 5,600에 대해서 이연법에서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데 만약에 한다면 아래 회계처리가 될 것입니다. 먼저 5,600이 돼서 1,680 잡고 영업권 1,680. 그 다음에 1,680에 대해서 504 잡고 영업권 504. 그 다음에 또 151.2, 151.2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영업권은 결국 이것 하려면은 5,600 나누기 1 나누기 0.3에서 8,000이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5,600에서 얼마를 더 쌓는 겁니까? 5,600에서 2,400을 더 쌓는 것이죠. 근데 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녀가 가장 나중에 금액으로 결정된 거에서 왜 또 인식하느냐? 그것도 금액을 인식하느냐? 그런 취지에서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꼭 기억하십시오. 영업권 금액 감소의 경우 보겠습니다. KIFRS는 영업권에 대해서 상각을 하지 않고 기준서 1036호 자산 손상을 적용해서 손상 차손을 인식합니다. 이 경우 최초 인식 시 인식하지 않은 영업권에 대한 이연법에서 부채는 영업권이 손상으로 인하여 감소되더라도 이연법에서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5,600 인식했는데 2,600만큼 손상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3,000이 되지 않습니까? 세무기준액은 여전히 00입니다. 그럴 때 3,000
혹은 변경된 2,600에 대해서 이연법에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원래 인식 안 하는 거기서 나온 그 연장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거 똑같죠? 예. 이 부분도 앞에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최초 인식에서 발생하지 않은 가산을 일식 차이. 5,600, 5,600이었습니다. 회계상으로는 손상 차손을 인식하지 않아서 그 다음 계속 5,600이었어요. 근데 세무상으로는 이게 이제 그만큼 뭐 5분의 1만큼 상각이 되든지 해서 4,480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럴 때 이거는 이제 가산을 일식 차이가 되고요. 이것은 최초 인식에서 발생한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연법에서 부채를 인식한다. 아시겠죠? 그죠?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이렇게 이제 최초 인식에서 발생한 차이 아닌 거 이런 거 뭐 따져야 될 때가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있습니다. 실제 보면은 이제 제 책에 뒤에 영업권의 처분이라는 곳에서 다뤄놨는데요. 영업권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영업권을 이제 현금 창출 단위로 나누고 어떤 이제 사업 부분이나 처분하게 되면은 그 현금 창출 단위에 이제 비례 배분된 금액만큼 이렇게 제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세무상으로는 그 이제 기업 실체가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떨어져 나가는 거고 기업 실체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은 세무상 영업권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뭡니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영업권 회계에서는 손상 차손을 인식하고 세무에서는 이제 영업권일 때 그러니까 이제 무형자산인 영업권과 이제 합병 매수 차손인 그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합병 매수 차손이라 그러면은 강제 상각을 더하고 아니면 영업권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회계상 세무상 그 비용 뜨는 방식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등등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회계상 금액과 세무상 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실무에서 많이 누락되고 있죠. 워낙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많이 누락되고 있는데요. 제대로 한다면은 어떻게 하는지 그래도 좀 이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러나 뭐 이제 회계 처리의 효익 비용을 따져서 또 금액 중요성을 따져서 생략한다.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맞는 것이지 몰라서 안 한다거나 아니면은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누락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 이제 발생하고 나서 그다음에 막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변동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최초 인식에서 발생한 건지 아닌 건지를 따져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간단하게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영업권이 당초에 발생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최초, 나중, 이제 회계, 세무. 회계상으로는 6천인데 세무상으로는 5천이었습니다. 회계상으로는 손상차손을 500 정도 인식해서 5,500이었고 세무상으로는 4천입니다. 그러면은 최초 인식할 때 차이가 가산을 인식 차이가 1,000 있죠, 그죠? 근데 나중에는 1,500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인식 안 하는 거 맞죠, 그죠? 근데 여기 1,500인데 얼마를 인식 안 해야 되느냐? 당초에 1,000만큼 인식 안 했으니까 1,000 빼고 500만큼 인식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계산하는 게 여기 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최초 인식 시 장부금액에서 세무기준을 뺍니다. 장부금액에서 세무기준 빼면은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6,000 빼기 5,000이 되겠죠, 그죠? 이거는 1,000으로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장부금액이 장부금액이 얼마 변동됐습니까? 장부금액이 500 변동됐죠. 500인데 마이너스 500으로 됐죠, 그죠? 마이너스 500 곱하기 최초 인식 시 장부금액이 얼마였습니까? 6,000이었죠. 6,000인데 분자에는
최초 인식 시 일시역 차이입니다. 일시역 차이는 1000이었죠. 요걸 계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83.3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장부 금액의 변동. 장부 금액의 변동에다가 이제 최초 인식 시 장부 금액은 6천이었는데 분자에는 세무 기준액이 오네요. 5천. 요거 계산하게 되면은 얼마냐면은 416.67 416.7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최초 인식 시 세무 기준액에서 나중에 세무 기준액. 이거는 5,500에서 얼마를 뺍니까? 4천인가요? 4천을 빼면은 이게 1,500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은 얼마가 되냐면요. 요거 더하면 마이너스 500이거든요. 마이너스 500이기 때문에 잠깐만. 아니다. 이거 5천이죠. 그죠? 5천. 5천이기 때문에 이게 1000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마이너스 500이기 때문에 결국 합은 15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1500을 이렇게 네 개로 이렇게 구분한다,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위에 두 개는 최초 인식에서 발생한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917, 16.7 정도 되겠죠. 그죠? 요거는 최초 인식에서 발생한 거. 그리고 요거 금액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거 하게 되면은 뭐 583.3 정도 되겠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실무에서 이렇게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전문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참 전문가가 참 쉬운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저 해보면은 항상 이제 어렵다는 걸 느끼고, 이제 전문가라는 거는 이제 그때도 한번 어떤 분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외적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 예외가 되고 예외식일 때 이제 예외 상황에서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된다, 이런 걸 좀 아는 게 이제 좀 전문가가 되려면 이제 그쪽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해서 통상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알고 나는 조금 지엽적인 거 들어가면 나는 전혀 모른다, 난 관심 밖이다, 이거는 좀 전문가들이 취할 태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실무에서 안 한다 하더라도 기준에서는 이렇다는 거는 최소한 알되, 이게 이제 너무 회계 처리가 어렵고 이제 금액적 중요성도 뭐 등등 해서 생략하는 게 맞는 것이지, 몰라서 이제 하는 거는 좀 전문가의 태도는 아닐 수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뭐 누구도 이제 전문가로 함부로 자기가 이야기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공부할 단계에서는 이제 공부는 다 한다. 공부하려고 하더라도 나중에 뭐 시간도 부족하고 다 할 수는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마음은 이제 일단은 알아보겠다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했던 거를 이제 요약해서요. 그 회계 처리 오류 사례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회계상 부채, 세무상 자본으로 처리하는 상환우선조, 전환상환우선조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 이거 안 해야 된다 그랬죠. 결제 시 세효과가 없다. 다르게 보면은 세무기준액과 장부금액이 같다. 세무기준액 장부금액이 다르다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자산부채 최초 인식 예외에 따라서 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는 실수가 실무에서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자산부채를 인식하는 걸 갖다가 제가 오류라고 썼는데요. 자산부채 자본 이게 뭡니까? 유상증자 거래가 있을 때, 유상증자 거래에서 회계상 세무상 차이가 있을 때 이 그 기준서의 입장이 조금 애매모호하다. 자산부채 최초 인식 예외로 적용해서 안 할 것인지, 아니면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하고 자본에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할지가 조금 애매한데, 적어도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하면서 손익으로 법인세 비용으로 반영하는 회계처리는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환사채 등 이제 복합금융상품 발행할 때 부채와 그 자본으로 나뉘는데 세무상으로는 전부 다 부채인 경우 그때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고 자본을 감소해야 합니다. 이 회계 처리가 누락되거나 아니면은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고 단기손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게 왜 많이 발생하냐면요. 이제 금융자산 담당자는 금융자산만 회계 처리하고 법인세 담당자는 법인세만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법인세 담당자가 각 계정의 내용을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유보잔액 가지고만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은 이런 사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정확한 회계 처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종자본증권이 발행이 자본으로 회계 처리됐을 때 이때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의 부채 혹은 자본 영의 부채이기 때문에 미래 결제가 0으로 된다. 0으로 결제되게 되면은 세무상 부채가 없어지면서 뭡니까? 과세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산부채법에 따르면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이연법을 적용하지도 말고 세무기준액으로 결제를 생각하지도 말라. 장부금액으로 결제 그게 기준세의 입장이다. 그때 세효과가 분명히 있으면은 하는 게 맞고 이거는 자산부채 최초 인식 예외 규정도 적용될 여지도 없다. 이거는 무조건 하는 게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영업권 최초 인식에서 발생하는 가산을 인식 차이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속 인식에서 발생하는 가산을 인식 차이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지 않거나 차이 금액을 잘못 계산하는 거. 좀 이제 복잡한 내용이 좀 있었죠. 그거 다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5강 마치고요. 조금 쉬고 나서 6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